볼게. 3번의 논제 3번은 재심은 가하나의 공통된 관점. 정리하래 정리. 공통된 관점. 요걸 찾아내야 되는 거. 이를 통해,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제대로 안 나오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야. 이를 통해 다에 제시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설명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리주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공리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사회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보세요. 글을 시작하니까 한 칸 띄었죠. 그리고 이걸 정리했으니까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새로운 질문이고 새로운 내용이잖아. 그럼 척하면 두 번밖에 안 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거 조심하고, 띄어쓰기 포함해서 5, 600자니까 분량을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는데 얼마를 쓸 거고, 제시해서 한계를 설명하는데 얼마를 쓸 거야. 지금 보면 그냥 단순 수치로 하면 250, 250 그러면 500자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이걸로 쓸 말이 없으면 간략하게 250, 250 쓰면 조건에 맞게 쓴 거야.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보자. 아, 공리주의. 공리주의가 뭐지? 우리 공리주의 하면 사탐 시간에 배웠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자, 그 안에 내용, 과정 필요 없고 결과를 중시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있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그 자체로 그것은 행복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라는 거, 최대 다수. 그러면 최대 다수의 행복인데, 예를 들어 90명이 행복하면 나머지 10명도 행복한 걸로 취급하는 거야. 이게 공리주의란 말이야. 행복을 수치로 계산했죠. 여기 계량화라고 하는데 계량화가 수치화를 말하는 거야. 자, 근데 미리 얘기해 보자. 뭐냐면 공리주의는 맞아 틀려? 틀렸지요. 왜 틀렸냐면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100명 중에 90명이 행복하면 이 집단은 행복한 집단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 행복하지 않은데? 근데 행복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치? 소수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소수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이게 사실은 공리주의 한계야. 그걸 안 읽어봐도. 근데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고. 자, 봅시다. 가부터 한번 볼게.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서,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서 일반화된 법칙을 이끌어내는 양적 연구 방법과 달리, 그러면 이거는 공리주의 관점이거든. 질적 연구 방법. 자, 생각해봐. 그 내용을 다 따져본다는 얘기야.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극소수라도 극소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양적 연구 방법은 하나로 그냥 묶어서 개별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전체를 그냥 하나로 평가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계량화된 자료가 나온단 말이야. 수치화된 자료. 자, 이게 사회 문화 현상이 인간의 동기하고 가치 같은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건 질적 연구 방법이지. 아까 행복 얘기했는데, 선생님 다시 행복으로 가볼까? 10명은 있잖아.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 근데 90명은 행복하니까 이 집단은 행복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10명의 소수의 인식은 반영이 안 됐지, 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행복이라고 했어. 행복. 행복을 수치화할 수 있다? 안 되죠. 숫자로 어떻게 표현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얼마큼 행복해? 그랬더니 나 90만큼 행복해요. 90만큼? 그건 무슨 말이야? 행복이 100가지 있다면 90이래. 100의 정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100하고 90의 차이는 뭐야? 근데 차이가 있어. 근데 그걸 또
1, 2, 3, 4, 5, 6, 7, 8, 9, 10 숫자로 다 표현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질적 연구 방법에는 수치가 불가능한 것들을 수치화하는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행복, 고통, 여기 나왔지. 동기, 다 나왔잖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 있잖아. 가치. 얘네들은 모두 뭐라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가능한 거지 양적 연구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탐구해야 한다. 그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다. 즉 사회문화 현상을 구성하는 인간의 행위 속에 담긴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고 질적 연구 방법,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통찰이라는 게 한꺼번에 딱 전체를 아울러 보는 거야. 인간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된다는 거야. 근데 양적 연구 방법은 이렇게 수치를 해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이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갖고 결론을 내려버린다고. 근데 생각해봐. 행복한 사람도 행복이 얼마큼인지 다 다르잖아. 불행한 사람도 불행의 정도는 다르잖아. 그거를 행복과 불행 딱 이분법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수치를 가지고 전체 집단을 평가해버리면 그거는 평가를 할 수 없는 걸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양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의 한계지, 한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자연현상과는 달리, 자연현상 어때? 자연현상은 그냥 수치로 얘기할 수 있잖아. 사실은 예를 들면 비가 왔어. 많이 왔어? 조금 왔어. 이게 아니라 몇 미리 왔어. 그럼 많이 온 거야. 근데 실제로 몇 미리가 넘어가면 많이 온 거고 몇 미리가 안 되면 적게 오고 이게 맞는 걸까? 그건 아니잖아. 그지? 많이 왔다는 기준을 사실은 자연현상에서 많이 왔다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거야. 생각해봐. 예를 들어 100mm가 왔어. 많이 왔대. 근데 어떤 때는 막 500mm가 왔어. 그럼 뭐가 많이 온 거야? 아니잖아. 다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화하면 양적 연구 방법으로 자연현상을 보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봐봐라. 우리나라에서 100mm 와서 많이 왔대. 근데 저기 어디야? 남미 열대 우림 지역. 거기는 하루에 50mm씩 오는데? 뭐가 많이 와? 많이 온 게 아니지.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요. 단순히 수치화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려.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질적 연구 방법인데 질적 연구 방법은 개별적으로, 심층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연구하는 게 질적 연구 방법이다. 완전히 다른 거야. 자, 질적 연구 방법은 개인이 처한 상황 이거 봐봐. 개별적이라고 했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감정이입적 이해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규정하고 잣대로 다 재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건지를 느끼고 이해해야 된다고.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인간의 행위의 의미를 깊이 탐구할 수 있지. 자, 예를 들어 일기나 편지나 대화로 관찰 일지 등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는 각각 다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내용, 매일같이 다른 내용. 그러니까 파악하는데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니까. 질적 연구 방법. 자, 질적 연구 방법은 계량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연구할 수 있고요. 아까 계량을 하는 게 수치화라고 그랬다. 연구 대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자, 여기 이제 한계. 이게 주관적인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커.
그리고 각각 다 다른 데이터가 나오니까 일반화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부분은 질적 연구 방법의 그 약점이나 혹은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은 여기에 쏠려있지, 그지? 양적 연구 방법에 비해서 질적 연구 방법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좋은 점을 설명했어.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런 단점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가제시문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언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할 때 양적 연구 방법보다는 질적 연구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하다. 하지만 이런 한계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어? 그리고 조심할 부분은 양적 연구 방법은 뭔가 잘못하고 있어. 관점으로 본다면. 얘 입장에서 보면, 얘 눈으로 얘를 보면 어때? 얘는 이상하게 수치화할 수 없는 걸 수치화하고 있다고. 맞죠? 그 다음에 일반적 법칙을 이끌어내는 건 좋은데 그게 개별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해.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의 문제란 말이야. 그걸 딱 개선한 게 질적 연구 방법. 하지만 얘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나로 가볼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공통점을 찾으며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인간의 사고는 과학 탐구 방법론에 의한 지식 획득보다는 지식 획득을 보다 중시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사고, 생각은 지식 획득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거야. 과학적 탐구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지식을 얻는 거야. 특히 인간의 의도와 무관한 물리 세계를 다루고, 이거는 물리라고 하면 이거는 과학 분야의 자연적인 거잖아. 그지? 인간이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안다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물리 세계를 안다는 건 어쩌면 다른 영역을 탐구하는 거야. 그치? 원인과 결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러면 물리 세계는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설검증, 형식논리, 논리적 증명, 치밀한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 이게 우리가 과학적 탐구 방법론에 의한 이론, 지식을 습득하는 거야. 그 과정은 1, 2, 3, 4의 과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결국 과학 이론, 물리 이론, 물리의 세계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 갔던 거야. 우리의 인간의 지식 획득 탐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위에서 질적 연구 방법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브루너에 따르면 내러티브적 사고는 기존의 패러다임적 사고의 치중에 있던 인식론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관련된 인식론. 패러다임이 뭐냐면 그 시대에 혹은 그 사람, 그 사회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는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잘 모르겠으면 과거에는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이 있었어. 하늘이 돈대. 하늘이 돈다고. 근데 이 패러다임이 한참 동안 유지되다가 깨져버렸지. 지동설로. 이게 천체에 관한 지구 자전, 지구 공전 이런 것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 확고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을 깨버리는 게 내러티브적 사고라고 얘기한 거야. 기존의 패러다임의 사고가 너무 경직돼 있어. 혹은 너무 확고해.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완전한 지식이거든. 불완전한 내용이거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유지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라는 반성에서 시작되는 게 내러티브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브루노야. 자, 이것은 패러다임의 사고와 같은 이성의 바탕을 둔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반성적 대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인식론이 바로 내러티브적 사고다 라고 얘기한 거야. 내러티브적 사고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단지 논리와 귀납적 추론, 형식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식 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은 모두 무엇에 해당되냐면 과거에 우리가 과학적 탐구 방법론의 지식 획득 방법으로 이렇게 물리세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잖아.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깨버리는 게 내러티브적 사고다. 자, 오히려 자 보세요.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통해 아까 했는데 질적 연구 방법은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감정이입적 사고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잖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정서,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 똑같이 나왔어. 상상력도 발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딱 짜여진 관점, 패러다임이라고 하지. 흔들 수 없는 생각, 인식. 여기에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잠정적인 어떤 진리에 해당되는 과학적 사실인데 그걸 너무 철저하게 믿는 거야.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거야. 근데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적용이 안 되는 패러다임의 내용도 있어. 그러면 이거 깨야죠. 패러다임 전환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패러다임에 관련된 경직된 사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려는 거, 이걸 깨버리는 게 내러티브적 사고고, 내러티브적 사고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내러티브적 사고는 인간의 삶이 논리적 과학적으로 풀 수 없다는, 논리적 과학적으로 푸는 건 위에 아까 패러다임 양적 연구 방법과 같은 거야. 복잡 다단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거는 내러티브의 사고지, 그지?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맥락과 행위의 의도,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맥락적 사고가 인간적 세계를 지향한다. 역시 이것도 내러티브적 사고, 양적 연구 방법이 아닌 질적 연구 방법이 되겠지. 그런 점에서 내러티브 사고는, 그럼 여기 내러티브 사고하고 동일한 건 뭐야? 질적 연구 방법, 그치? 논리과학적이고, 소위 검증 가능한 것을 여기서는 패러다임의 사고와는 전혀 다르다. 패러다임의 사고는 이런 거죠. 패러다임의 사고는 이런 거죠. 내러티브의 사고는 노란색으로 지금 마킹한 거야. 자, 인간의 내면에 내면적으로 이해한다, 개별적으로 이해한다. 인간의 삶을 이거 다층적이고 복잡한 의미로 지닌 것을 파악하는 사고다. 됐죠? 자, 그러면 나는 핵심 키워드가 내러티브 사고야. 그런데 내러티브 사고는 기존의 패러다임, 즉 검증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여겨지는 패러다임적 사고를, 그것은 다 각각 다르다, 개별적이다, 디테일이 다르다,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라고. 위에서 말한 질적 연구 방법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였어. 자, 그러면 가나의 공통된 관점을 먼저 정리할게. 공통된 관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가와 나의 공통된 관점은, 가와 나가 만약에 직시하고 있는 대상이 뭐냐라고 하면, 연구 방법에 보니까 아까 이런 얘기 나왔어. 무슨 얘기? 사회 문화 현상이야. 사회 문화 현상. 사회 문화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연구 방법은 뭐라고? 질적 연구 방법이지. 자,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 그러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딱 짜여진, 계량화돼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논리적 X, 인과적 X, 검증 가능 X, 그 다음에 일반화 X. 얘네들을 X라고 했대. X 전부 다. 그게 바로 인간의 사고 중에서,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문화현상,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사회현상이 다 이걸로 설명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얘네들은 다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양적 연구 방법 혹은 패러다임적인 어떤 인식, 이걸 말하는 건데, 얘네들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건 다 패러다임적 사고, 양적 연구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야 돼. 또 인간에 대한, 여기는 삶에 대한 거지, 맥락도 거기에 결부시켜서 이해해야 돼.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 아까 나왔던 인증샷 있잖아. 인증샷이 사회 현상이야. 그러면 그것을 연구할 때, 자, 걔네들은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는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지?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다르잖아. 다를 수 있잖아. 왜 전시회 갔을까? 전시회가 조명이 좋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돼 가지고 그들을 파악하는 거야. 인증샷 찍는 사람들. 그게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그래갖고 인간의 삶의 맥락, 뭐 심리적 이유, 그들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해서 그들을 이해한다는 게 올바른 연구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게 공통점이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가나의 공통된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자,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고 논리적이고 여기 나온 대로 무슨 수치하고 계량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할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한 거, 연구자의 주관도 개입되고 삶의 맥락, 상황 맥락, 감정이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공통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로 갈게. 다에 아까 나왔던 공리주의 나와보자.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평가할 때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쾌락과 행복을 산출하는지, 이게 계량화란 말이야. 수치. 대표적 공리주의자 벤담은 사회가 개인의 집합이므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은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야. 개인의 행복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 사회는 행복한 거래.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면 그 사회는 좋은 일이고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로 규정한 거야.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를 제시했어. 이미 얘기했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저렇게 해서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규정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면에 행복한 사람도 사실은 행복까지는 아닌데 조금 행복한데 많이 행복한 데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은 아주 불행한데 조금 불행한데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냥 한 사람의 행복은, 한 사람이 행복하면 1, 또 한 사람이 행복하면 2, 이런 식으로 계량화 수치화했단 말이야. 행복은 그리고 수치할 대상이 아니지. 자, 오늘날 공리주의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행위의 결과인지 그 행위에 적용되는 규칙의 결과인지에 따라 어떤 행위가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가, 유용성.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낳는가. 자, 그럼 결국은
행위냐 규칙이냐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에 질문을 제기한다. 그 행위가 정말 유용한 걸까? 그 규칙이 정말 맞는 걸까? 뭐 이런 질문을 제기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자가 유용성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용 편익 분석이다. 자, 비용 편익 이거 재판할 때 판사님들이 하는 거야.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는 거야. 비용과 편익. 편익이 많으면 잘한 일이야. 비용이 많으면 과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과실이면 책임져야지. 잘했어. 상 받아야지. 비용과 편익의 기준을 두고 어느 쪽에 더 수치가 크냐, 어느 쪽이 더 크냐 이렇게 따지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야. 예상되는 비용과 혜택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야.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질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이거 봐봐, 아까 얘기했던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 내러티브적 사고,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라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야. 데이터 집계를 통해, 이것도 역시 계량화랑 똑같은 거지. 이때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오로지 양적 차이만을 드러내고 그걸 그냥 수치화하고 계산하는 거야. 단위까지 해가지고 계산 가능한 것으로 전환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미리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나오지. 뭐라고? 계산 가능한 것으로 전환된대.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계산 가능해? 수치화 어떻게 해? 고통? 이거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치화해? 할 수 없잖아. 근데 수치화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질적 다양성, 또 나왔지. 이게 질적 연구 방법, 내러티브적 사고, 개인의 특수성, 이거를 반영 못하고 그냥 이 사람들은, 공리주의자들은 단편을 통해 사회를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는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고통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하고 복잡한 거는 무시하고, 그럼 잘못된 판단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가하고 나는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인간의 사고를 심층적이고 다층적이고 막 그 관찰자의 주관도 개입되고 감정이입되고 이렇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공통점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럼 여기 다에 나온 한계는 뭘까? 자, 질적인 면들 여기 나왔어. 이런 것들을 모두 양적으로 치환하고 있다. 근데 양적으로 치환하는 건 좋은데 양적으로 치환할 수 없는 것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양적 치환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지? 그게 바로 인간의 질적 차이를 설명하는데 수치화시켜서 양적 치환을 했다는 게 판단의 판단의 그 결과를 틀릴 수밖에 없는 전제로 삼고 있다는 거야. 그게 한계란 말이야, 한계. 알겠지? 응? 그러면 위에서 말한 대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야. 질적 다양성과 개인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지만 정확한 판단, 아까 나왔던 사회 문화의 현상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뭐가? 공리주의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한번 예시도 한번 보자. 문제 3번. 자, 가하고 나. 가는 사회 문화 현상. 이게 이제 연구 방법 중에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연구 방법이야. 이거를 갖다가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 아까 우리 앞부분에 나왔던 인생샷 이런 거 있잖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관적 동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 주관적 의미, 동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개별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까지 두루두루 고려하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 방법은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야. 복잡하게 얽히고 개별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보는 게 질적 연구 방법이고,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 인간의 행위, 아까 얘기했던 인증샷 이런 것들을 심층적이 뭐야? 아주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는 지금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한번 가볼까? 나는 인간의 사고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인간의 삶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내러티브적 사고를 중심으로 나는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패러다임적 사고가 논리적 규칙성을 중시하고 사고를 일반화시켜 규정하는 문제를 드러냈어. 일반화할 수 없는 걸 일반화시켰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반성적 대안으로 내러티브적 사고가 등장했음도 아울러 설명하고 있다. 이게 나야 나 끝.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시켰는 문장을 삶의 맥락 속에서 인간의 행위 똑같잖아. 인간의 행위, 삶에서의 인간의 행위, 사회문화적 현상의 인간의 행위 이거를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이해하는 거야. 내러티브적 사고가 대안으로 유용함을 제시하고 있는 게 나짓입니다. 여기까지가 나, 가나가 각각 뭐고요? 가나는 공통점이라고 제시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이해란 말이야. 이해. 뭐라고? 뭘 이해한다고? 여기 지금 다의 문제는 가나 사회문화 현상 이거는 가고요. 인간의 사고 이걸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돼. 논리적 규칙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 또는 삶에 대한 맥락까지 함께 포함돼야 된다. 그래야지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다의 공리주의는 유용성을 계량하는 과정에서, 이 계량화라는 말은 수치로 환산하는 거야. 개인의 질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 행복, 고통 같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대상을 수치화하려 한 점은 인간에 대한 공리주의적 시각이 한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한 일반적으로 규정하기 힘든 개인의 질적 다양성, 개인사의 특수성 이거를 양적인 가치로 동일시하는 문제 이거는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여기는 한계를 한 세 가지인데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충 비슷한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수치화할 수 없는 걸 수치화하려는 그런 잘못을 범한 거고, 절대로 수치할 수 없는 걸 수치한다는 건 안 되는 걸 하려고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시작부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고통이라든지 행복 이런 부분들은 수치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개별성, 특수성, 다양성 이런 그 전혀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렸어. 그리고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어떤 갖고 있는 특징이나 아니면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수, 최대 이것을 가지고 집단이나 사회를 규정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다. 요게 이제 3번의 예시답 아니야?